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1976년 파리에서 열린 한 와인 시음회가 세계 와인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이 세계 최고라는 오랜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사건이었죠. 당시 프랑스는 전 세계 와인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였고 미국 와인은 프랑스 와인에 비교할 바도 못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 인식이었어요. 하지만 파리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와인은 단순한 신흥 생산지가 아니라 세계 와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와인은 과연 유럽, 특히 프랑스가 주도하던 와인 시장에서 어떻게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 전설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어떤 역할을 했을지,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국 와인이 어떻게 세계 와인 시장의 주류가 되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와인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76년 파리에서 열린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이죠. 이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와인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프랑스 와인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처럼 여겨졌고 미국 와인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은 단순한 신흥 와인 생산지가 아니라 세계 와인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게 됐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와인 미라클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작품이에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 역할로 유명한 알란 링맨이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영국인 스티븐 스퍼리어입니다. 스티븐 스퍼리어는 젊은 영국인 와인 애호가이자 또 와인 전문가였습니다. 1970년대 30대 즈음이었던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숍을 운영하고요. 프랑스 최초의 사설 와인 아카데미를 설립한 인물이었죠. 와인 교육과 비즈니스에 집중하던 그는 어느 날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가 캘리포니아 와인의 뛰어난 품질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와인은 유럽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심지어 많은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와인을 만들어? 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스퍼리어는 캘리포니아 와인이 가진 가능성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최고라 불리던 프랑스 와인들과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겨루게 하는 것이었죠.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란 와인병을 가리고 오직 맛과 향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즉 어떤 와인인지 모른 채 순수하게 그 맛과 향, 품질만을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스퍼리어가 이 대회를 준비하며 처음 마주한 벽은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죠. 아니, 미국 와인과 프랑스 와인을 비교한다고? 미국 와인은 우리 프랑스 와인과 상대가 안 돼 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와인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죠. 심지어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조차도 이 영국인이 우리를 조롱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스티븐 스퍼리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캘리포니아 와인의 품질을 믿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사람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1976년 역사적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파리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스티븐 스퍼리어는 캘리포니아 와인과 프랑스 와인들을 가지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두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레드 와인 부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 와인 6종과 프랑스 보르도의 최고급 레드 와인 4종이 출품되었고요. 화이트 와인 부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와인 6종, 그리고 프랑스 부르고뉴의 최고급 화이트 와인 4종이 출품되었어요. 심사위원단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중 9명이 프랑스인이었으며 1명은 영국인 스티븐 스퍼리어 본인이었고요. 그리고 단 1명만 미국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스티븐 스퍼리어는 캘리포니아 와인의 품질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레드와인 부분에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스택슬립 와인셀러 와인이 무려 14.14점을 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 전설적인 1등급 와인이죠. 샤또 무통 로칠드 와인이 14.09점을 받으면서 그 뒤를 이었고요. 물론 비록 점수 차이는 아주 근소했지만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 보르도의 그것도 최고급 와인과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앞선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부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샤토 몬텔리나 와인이 부르고뉴의 쟁쟁한 화이트 와인들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날의 블라인드 테이스팅 결과는 곧바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 사건은 파리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프랑스 와인업계에는 굴욕적인 순간으로 미국 와인업계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전환점으로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충격적인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대표적인 반론 중 하나는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은 오래 숙성을 해야 진가가 발휘하는데 너무 어린 빈티지로 평가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같은 빈티지 와인을 숙성을 한 후에 다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블라인드 테이스팅 결과 $30짜리 와인이 $300짜리 프랑스 고가 와인을 이겼다와 같은 기사 제목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편견 없이 오직 맛과 품질만으로 평가하려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사 과정에 완전히 객관적인 판단만이 개입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파리의 심판처럼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테이스팅에서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당시 9명의 프랑스 심사위원은 과연 정말 아무런 선입견 없이 나는 진짜 최고 품질의 와인만을 가려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테이스팅을 임했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프랑스 와인을 찾아야 돼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있었을까요? 한때 인기 있었던 모창 가수와 원곡 가수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별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시청자들은 진짜 가수를 찾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듣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입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모창 가수를 원곡 가수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원곡 가수의 특징적인 발음이나 애드립을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모창 가수가 오히려 더 원곡 가수처럼 들리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파리의 심판 당시는 캘리포니아 와인이 아직까지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은 보르도 와인을 모델로 삼아서 비슷한 스타일로 양조를 했고요. 화이트 와인은 부르고뉴, 샤르도네 와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다면 프랑스 심사위원들은 아마도 같은 이 덫에 빠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르도보다 더 보르도다운 스타일로 만든 캘리포니아 와인, 또 부르고뉴보다도 더 부르고뉴다운 스타일로 만든 캘리포니아 와인이 오히려 프랑스 와인으로 착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 50년 동안 캘리포니아 와인은 프랑스 스타일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젠 정말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보통 프랑스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편이죠. 사실 블라인드 테이스팅 뿐만 아니라 모든 와인 대회와 심사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사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인이 얼마나 오랜 숙성이 가능한가라는 평가 항목이 빠진다면 고가의 숙성형 와인보단 지금 당장 마시기 좋은 다소 저가의 와인이 높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겠죠. 또 포도 품종의 개성을 얼마나 잘 살렸는가 혹은 때로와의 특성을 잘 반영했는가와 같은 평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점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뿐만 아니라 많은 와인 대회와 심사의 결과만을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와인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파리의 심판처럼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게 가능했던 것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기 때문이니까요. 새로운 와인 생산자나 신흥 와인 생산자에게는 편견 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이자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도 있겠죠. 파리의 심판이 미국 와인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다면 그 가능성을 정말 현실적인 영향력으로 바꿔놓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현존하는 전설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와인 점수 100점 만점제 평가 방식은 사실 로버트 파커가 개척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와인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와인 평론이라는 장르 자체를 좀 새롭게 확립하고 전 세계 와인 시장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인물로 한때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와인 평론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그렇게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와인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전문가와 귀족층, 부유층 많이 향유하는 그런 세계였고, 와인 평가 역시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냥 서로가 서로의 권위에 의지하며 평가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던 중 미국의 한 변호사가 와인에 대한 열정 하나로 평론가의 길을 뛰어듭니다. 바로 로버트 파커였는데요. 그는 와인을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가 만든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이 바로 100점 만점제 평가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전문가들이 좋다, 나쁘다 정도로 주관적으로 표현하던 와인의 평가를 수치화된 점수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죠. 이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이기도 했어요.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와인의 품질을 점수로 딱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 점수에 따라 시장 가격과 인기가 결정되는 시대마저 열린 거죠. 그렇다면 로버트 파커의 평론은 미국, 특히 나파밸리 와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83년 보르도 엉프리메 테이스팅에서 로버트 파커는 보르도의 1982년 빈티지가 역대 최고 빈티지라는 극찬을 남기면서 이 해당 빈티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보르도뿐만 아니라 와인 시장 전체에 그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들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나파밸리 와인의 가치를 극적으로 상승시키게 된 거죠. 로버트 파커의 점수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와인들, 심지어 100점을 맞은 그런 와인들은 하루아침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고, 생산자들은 심지어 로버트 파커 입맛에 맞는 스타일을 만들기까지 했죠. 로버트 파커 스타일이란 알코올 도수가 높고 과실 풍미가 아주 진한 정말 빵빵한 스타일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와인이 선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평가 덕분에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높아졌고,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나파밸리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와인 관광지이자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죠. 로버트 파커의 영향력 이후 와인 평론가라는 직업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제임스 서클링인데요. 호주 출신인 제임스 서클링이 호주 와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호주 와인의 위상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평론가의 평가가 새로운 와인 생산지의 부상을 이끄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와인 시장이 다시금 또 변화하고 있기도 해요. 비비노와 같은 소셜미디어 그런 와인 앱 등이 등장하면서 전문가의 리뷰보다도 개별 소비자들의 리뷰와 평가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와인 평론가들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드는 트렌드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향을 찾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파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미국 와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알려지게 되고, 또 로버트 파커라는 인물이 미국 와인의 위상을 굉장히 드높인 그런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세계와 신세계를 넘어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와인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변화,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과연 와인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